다음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윤입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종부세와 대출 규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거래 절벽, 그리고 거래세, 양도세 등의 키워드로 뜨거웠습니다. 상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상승세를 보였지만 양극화 현상은 여전합니다. 하반기부터는 대출 등 규제와 금리 인상 등 부담감에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들려오지만 내년에도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과 또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국 연준에서 내년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종료를 예고한 상태인데다가 국내 역시 내년 초 금리 인상을 시사했기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453-2668번이고요. 무료 문자 상담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이지연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연 이사님이 소개하실 지역은요, 양천구 목동입니다. 9호선 지나는 염창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4,700만 원에서 4억 7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양천구 목동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짚어봐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에서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가속화와 금리 인상을 예고했었는데요. 일부 비관론자들은 이를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 정책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함께 양천구 목동 입지도 살펴봐 주시죠.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 정책 이것에 대해서 연준이 이번에 12월에 그 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게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3월에서 6월까지 빠르게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세 차례 단행하겠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이것을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금리 인상이 너무 많이 돼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동산 폭락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얘기일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준의 얘기가 왜 중요하냐? 미국의 금융시장은 바로 전 세계의 자금이 모이는 국제 금융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미국의 달러는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인 바로 기축금리죠. 기축통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연준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정책들은 통화량을 바로 국제 금융의 통화량을 하는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통화량이 왜 중요할까요?
통화량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자산 시장에 있는 재화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자산 시장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절을 굉장히 잘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연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바로 연준의 중앙은행의 바로 그러한 정책들을, 통화 정책들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저금리 그 시대를 지금 겪고 있고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0.25%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인플레이션 그리고 재정 정책으로 인한 많은 그 통화량 이런 유동성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자산을 가진 분들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좋지만 자산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월급소득자나 저소득층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시중에 통화량이 적어지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요. 경기가 바로 이제 긴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의 자산가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서민은 괜찮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고용도 줄고 경제 자체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어떤 것도 누구에게나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 바로 그 중간점, 그것을 바로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실체가 없고 그냥 이상적인 금리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도 아닌 것이 디플레이션도 아닌 것이 대신 그 바로 균형점을 찾고 있는 것이 이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준금리 중에 바로 연준이 이 중립금리를 그 목표치를 해서 정책을 짭니다. 지금 두 가지 표가 있는데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지금 빨간색 표로 이렇게 좀 제가 쳐놨죠. 여기에서 지금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준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치의 기준금리입니다. 그게 바로 2.5%를 그들은 목표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표를 잘 보시면 2024년에는 그들이 잡고 있는 기준금리가 2.1%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을 해석해 보면 2024년까지는 그들이 아무리 이 금리 인상을 몇 번을 하든 간에 디플레이션이 올 정도의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를 중립금리로 봤을 때 그 전에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2.1%.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2024년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지금 밑에 표에서는 PCE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하는데요. 바로 연준이 가장 기준을 삼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 이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이들이 잡고 있는 물가 상승률은 매년 2%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 정도 수준으로만 계속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써놨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건데 이것은 통화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통화량의 공급을 속도와 양을 조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몇 번을 단행하던 간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그것은 지나친 인플레이션, 지금 미국에서 6% 이상 인플레이션 실질금리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2%대로 줄여보겠다.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쓰기 위한 바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연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정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재정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하는 바로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통화량의 조절은 금리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앞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각국의 지금 재정 정책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금 얼마 전에 그 부채 사태 그런 우려가 나왔는데 이곳은 법안으로 부채의 규모를 정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재정이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다시 통화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예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된 것이 바로 재정의 확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지원금을 계속 뿌려대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의 슈퍼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아예 공표를 했죠. 그래서 통화량이 내년은 지금도 계속 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이것이 접점을 맞을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을 의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제가 통화량의 증가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의 미국과 한국의 역대 통화량 증가량을 보고 계신데 모두 증가했죠.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가격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의 통화량 추이를 보시면 역시 미국의 주가 역시 똑같이 같이 비례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역대적으로 통화량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연준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지금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1조 달러의 재정을 투입을 했습니다. 통화량을 늘렸죠. 그런데 작년에 그 8배인 8조 달러를 바로 돈을 뿌려댔습니다. 이게 바로 통화량의 증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속성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통화량, 그리고 떨어지는 화폐 가치, 그리고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자산 가치가 계속 통화량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금과 그리고 부동산이다라는 거죠. 지금 거의 100년 동안의 금과 부동산의 그 수익률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거의 6,000%의 수익률을 받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등락을 할 때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이 그러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부동산은 여러분 강제 참여 시장입니다. 우리가 집 없이는 살 수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은 거주할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강제적으로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부동산은 바로 이 강제 참여 시장의 필수제라고 봅니다. 누가 부동산은 공공재라고 말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공공재의 정확한 뜻은요. 아무 그 대가 없이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을 공공재라고 합니다.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왔죠. 금융 위기가. 그때 집값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전세 가격은 뛰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때 당시에 집값은 떨어졌으나 집값이 떨어진 게 무서워서 전세 어딘가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세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굉장히 폭등을 했죠. 그래서 집을 자산을 갖고 계신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은 경제가 좋으면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경제가 불황이 되면 전세가가 올라서 또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돈을 번다라는 거죠. 제 주장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데이터로도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도 역시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가격이 굉장히 크니까 대출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죠. 금융 리스크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제도죠. 그래서 전세금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소액으로 갭 투자를 통해서 이 자산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 30년 전이죠.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올 평균 집값 상승률이 57%. 이때만 해도 미친 집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동에 있는 신시가지 20평 아파트가 1월에는 6,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12월에는 1억 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7%나 상승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지금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임대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그 임대 보증금을 10% 이상 올렸고요.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대한 입주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대기하는 수요.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집값과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 더 주고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57%나 상승했죠. 그러나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을 보십시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이 그때만 해도 1억이던 집값이 지금 20평이 17억 2천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살 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도 57%나 오른 집값이 있는데 도대체 저 집값 떨어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이때 과감하게 미래의 프라이싱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것을 지켰다면 17억 2천이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 맛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는 장기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끈기와 인내, 그리고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동 신시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목동을 또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목동의 재건축 단지가 아니고 목동의 구시가지, 바로 빌라촌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면서 목동을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목동은 아주 예전에 이 지역이 재개발로 지정됐다가 해제가 됐고 그리고 7층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정말 힘든 지역, 그리고 일부 지역이 도시재생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도시재생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절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은 7층 규제가 풀렸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그리고 재개발 해제 구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재개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목동의 구시가지의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와 그리고 교통망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이 바로 염창역 주변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염창역은 잘 아시겠지만 황금 노선인 9호선입니다. 9호선의 그 황금 라인은 바로 이제 가장 그
고소득층이 많이 있는 업무단지들을 지난다. 그리고 강남을 지난다라는 것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데요. 자, 이게 급행입니다. 게다가. 그리고 목동이 갖고 있는 것은 서울의 3대 학군을 탄탄한 목동 학군을 또 갖고 있고 학원가도 아주 튼튼하죠. 우리가 2025년이면 특목고와 자사고가 폐지가 되면서 모두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학군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목동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업무단지, 요즘에는 역세권과 주변에 얼마나 업무단지가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 마곡에 그리고 옆에 여의도 그리고 강남, 강남은 지금 목동에서 좀 먼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염창역에서 강남 한번 타고 가면 급행입니다.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주 근접의 위치를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올해 8월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상암 DMC 이 업무단지 이쪽으로의 접근성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 환승 2번 해야 되는 30분이 걸렸는데 이제는 차로 10분이면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목동의 신시가지에 14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는데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1개 단지가 안전진단에 1차가 통과된 상태고요. 자, 이 중에서 6단지만 유일하게 2차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염창역 주변에 이 빌라들 단독주택지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개발 해제 지역으로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전에 재개발에 성공했던 유일한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평대가 한 12억 8천, 거의 이제 13억을 웃돌고 있다. 이렇게 먼저 입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힘들었는데 도대체 이 황금 노선 얼마나 황금 노선이길래 해서 일일이 한번 지하철을 찾아봤습니다. 자, 여의도 국제 업무단지, 업무단지까지 몇 분이나 걸리나? 여의도까지 7분. 마곡에 LG 사이언스파크, 마곡 나루역까지 7분. 강남 업무단지의 메카죠. 신논현역까지 20분. 자, 그리고 앞으로 가양동에 한 내정거장 있죠. 가양에 아주 가까운 곳에 CJ 공정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업무단지와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9분 걸립니다. 자, 그리고 상암의 DMC 월드컵 대교 개통해서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산역에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올해도 한 5개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업무단지인데 여기도 6분 걸립니다. 김포공항까지도 지금 복합시설 개발 또 들어가는데 여기도 17분. 그리고 맨 마지막 종합운동장역이 있죠. 여기도 30분이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황금 중에 황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목동이. 자, 말씀드린 가까운 쪽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양동이 좀 더 가깝죠. CJ 제일제당의 부지, 공장 부지였습니다. 여기 중공업 지역이고요. 그리고 한강 끼고 있습니다. 여기가 올해 7월 말에 지구단위 구역이 선정이 됐고요. 원래는 이제 고밀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고도 제한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구단위로 딱 선정이 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2개가 11억에서 13억 5천으로 뻥충 뛰었습니다. 2억 5천이 뛰었죠. 여기는 이제 지하 7층부터 지상 14층의 규모로 지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의 업무단지와 지하에는 코엑스급 규모의 대형 상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신세계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스타필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스타필드 들어오면 이 지역 굉장히 뜹니다. 자, 그리고 마곡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LG 사이언스파크의 계열사들이 10개 이상 들어와 있고 넥센 그리고 롯데 여러 가지 대기업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그것도 마곡에 마이스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스 산업단지는 잠실에만 생기는 줄 알았더니 마곡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대 규모인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토지의 9배 규모, 그리고 연면적이 코엑스 2배입니다.
총 3개 블록으로 지어지는데 착공이 벌써 들어갔습니다. 예, 올해 7월에 착공 벌써 들어갔고 2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도 가깝기 때문에 외국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기에 더 편리하겠죠. 마곡의 엠벨리 7단지가 대장주 아파트인데 바로 옆에 또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또 2억이 껑충 뛰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곡에는 바이오 산업단지가 또 하나 조성이 됩니다. 현재도 앞으로 뭐 제2의 판교다라고 해서 17만 명의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마일스 산업단지도 들어오는데 바이오 산업단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K바이오의 메카가 된다라는 거죠. 목동에 이제 신시가지 1에서 14단지 재건축이 있는데요. 여기가 2만 6천 세대입니다. 근데 용적률, 기존 용적률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재건축이 되면 5만 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신축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남권에서 지금 신흥 부촌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이 목동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죠. 그런데 이게 5만 세대나 되는 것이 서울 시내에 신축급이 생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학군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안전진단은 6단지만 통과를 했고 나머지들은 지금 좀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가 좀 풀려야 좀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이 서울시가 지구지정은 하지만 안전진단 문제는 국토부가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좀 필요하다. 그러나 이곳은 실거주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께서 재건축을 기다려도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 신시가지의 재건축의 의미가 바로 옆에 있는 구시가지의 이 빌라촌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일단 가격이 상승하고요. 이주 수요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 개발 압력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마지막 남은 땅으로서 앞으로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동에 있는 구시가지 옆에 화곡동이 있는데 화곡 본동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곡동은 지금 인구가 3만 6천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하나도 없죠. 여기는 완전 빌라촌입니다. 신축 빌라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번에 4개 구역에서 3080 도심공공 복합사업에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5호선 화공역 주변인데 교통 호재까지 받쳐줍니다. 지금 앞으로 여기에는 대장 홍대선과 2호선 청라 연장선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여기도 재개발을 한다. 그리고 지금 보시겠지만 파란색 굉장히 많습니다. 신축 빌라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이 굉장히 공급이 시급한 시점이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의 호재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 목동이 앞으로 그 가치를 갖고 가겠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목동은 교통 호재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2호선, 5호선, 그리고 9호선 3개 노선만 지나지만 앞으로 이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강남의 노선입니다. 강남처럼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신림선이 2022년에 개통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7분밖에 걸리지 않는 여의도역에서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림선은 경전철이지만 7개 노선과 환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와 연결된다는 것은 서부선과 남곡선과도 모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남권에 거의 실비출처럼 모든 곳을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이 또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모두 등촌역, 9호선 등촌역과 9호선 당산역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두 노선들은 청량리가 종점입니다. 청량리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고 GTX, BC 노선까지 들어오고 있는 엄청난 곳입니다. 거기를 한 번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대장 홍대선까지 생기는데 여기 역시 9호선 가양역과 만납니다. 그래서 상암 DMC와 접근성.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여기도
여의도역으로 들어오는데 2025년에 개통을 합니다. 여기도 역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신안산선은 공덕역과 서울역 그리고 이러한 대표적인 역들을 모두 지난다. 자,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 네, 3억 4,700부터 4억 700만 원까지 이렇게 구조가 다양한 투룸입니다. 임대가 3억 1,700에서 3억 5,70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지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예상이 되는데 정말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정말 굉장히 소액 투자로 여러분께서 묻어두실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하반기 마지막 날이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 분석 함께 하시면서 내년도를 예측하는 시간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라고 해서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100포인트보다 이상이 되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이고요. 1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시장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6포인트로 지금 현재 수요가 공급보다 적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도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이라든가 종로 그리고 중구 지역들은 아직 100포인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 있는 지역들 중심가에서는 아직도 매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조금 더 많은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 수급 지수도 99.1포인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26개월 만에 지금 현재 100 이하로 떨어진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전조 현상이다라고 이제 현 정부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들 매매 수급 지수와 전세 수급 지수의 평균치만 보면 이렇게 될 수는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강남이라든가 마포, 용산 등 인기 있는 지역들은 신고가 거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에 어떻게 보면은 극명하게 나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아파트 하반기에 거래량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0.13%로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마이너스로 돌아섰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승폭이 준화되면서 이제 상승률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시점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현재 부동산 상황들이 왜 이런 매매 수급 지수, 전세 수급 지수가 떨어지느냐?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대규모 대출 규제를 강화시켰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출 규제가 가장 매수세를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주담대라든가 전세자금 대출의 규모도 축소됐지만 금리도 또한 인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5%까지 나와 있는 상황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매수세는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양극화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떨어졌느냐?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7.1%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6억 원 이상 초과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아직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았다. 즉 9억 원까지 또는 15억 원까지의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들 아직 유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부세라든가 세금의 부담 등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위축된 것도 하나의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세 지수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전세값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싶어도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를 들어갔었었는데 대출이 불가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을 이탈하게 되는 탈서울 현상들이 같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전세 수요가 빠지게 된 역할들이 바로 전세 지수, 매매 지수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하나 있죠. 무엇이냐면 서울을 빠져나가는 수요가 있는 반면에 서울에 꼭 홀딩하거나 거주를 해야 되는 목적성을 가진 뭐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직장적인 부분에서 지역 이동이 불가하게 됐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거주를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반전세라든가 월세 전환이 5개월째 정말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세라든가 매매 수급 지수가 떨어짐과 함께 동시에 월세 수급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초 반포자이 84제곱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보증금일 경우에 월 300만 원 정도의 월세 하던 금액이 지금 현재 4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거래가 됐을 정도로 월세가 3개월 사이에 1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서울 평균치로도 70만 원 정도의 상승폭이 근 10개월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상승률이 이렇게 5개월째 상승폭에 확대가 되고 10월 평균 뭐 0.32%포인트가 상승하는데 여기서도 양극화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남권, 강남이라든가 송파, 강동구, 강남 3구를 비롯해서 0.53%, 즉 서울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상승률, 월세 상승률 1위 지역이 바로 또 인기 있는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임대인의 종부세의 그런 부담이라든가 보유세의 부담들이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로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전세였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껴져 있는 월세가 들어가거나 또는 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월세화 현상들이 가속화가 되면서 사실상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대출을 활용하고 또 이제 전세를 활용해야 되는 무주택자라든가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출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민의 주거비의 그런 부담감들이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뭐 내년이 된다고 해서 이 상황들이 급격하게 변화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파트의 월세 강세 현상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인기 있는 지역들의 주택 가격 하락들 실질적으로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상승하면 상승하지 인기 있는 지역들은 그런 부분에서 떨어짐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세 시장. 실질적으로 2020년도 8월 달에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사용을 한 세대들이 있겠죠. 2022년 8월 이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만료가 된 세대들이 분명히 가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됐었을 때는 지금 현재 전세 가격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갭 차이가 거의 뭐 40%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 전세 가격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 갱신권을 사용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집을 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많아지겠죠. 그래서 현 전세 가격으로의 상승들이 오히려 또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전세 시장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혼란이 올 것이고 전세 시장의 안정화가 아닌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매매가 또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파트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수요들이 움직이게 되느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주거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게 될 거예요.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다세대 주택, 빌라 인기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 가격 지금 현재 하반기만 보더라도 고공행진하고 있죠. 2021년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습들은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대체하거나 또는 재개발 이슈, 지금 현재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모든 민간 또는 공공개발 이런 사업들의 투자에 대한 유입들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매매가에 영향을 역시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살펴보시면서 2022년도 주택시장의 안정화 정말 원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그런 공급들의 부재로 인해서 가격들 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지역은요. 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개통 예정인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지역의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 라인입니다. 개통 예정역과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강동구 고덕동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이곳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에 많은 신축 아파트들, 2년차 신축 아파트들의 높은 가격대의 상승들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파트가 새롭게 생긴다면 그 시세 반영을 그대로 같이 함께 접목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덕동에서 가장 초역세권이기도 한 센터공원역이 생기는 곳이기도 하고요. 고덕 비즈밸리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뭐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을 비롯한 뭐 이케아가 들어가는 고덕 비즈밸리 현재 이곳에 많은 업무 시설들 약 4만여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점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이기도 하고 특히나 또 이제 5호선뿐만이 아니라 9호선이 개통되거나 또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2022년부터 구간 개통을 또 예정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가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빠른 접근성들이 우수한 지역 바로 고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순히 이곳의 강동 첨단 업무단지와 그리고 또한 이곳 그 강동 고덕 비즈밸리가 위치하고 있는 15만 명의 일자리 타운 구성되어 있는 직주 근접성, 우수성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울 도심권으로의 진출입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통편을 이용하시면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이제 5호선을 따라서 가신다면 서울 도심 지역, CBD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 지역을 관통하는 직장인 노선이죠. 5호선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호선은 가장 비싼 지역들을 지나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영등포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강남 지역들을 관통하는 노선이 바로 9호선이기 때문에 서울의 3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형 업무타운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과 강남권 그리고 영등포 지역을 빠르게 접근하는 우수성을 가진 곳이 바로 고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을 이용하셔도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충청권과 수도권의 접근성들 그리고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를 통한 수도권 지역들을 아우르는 교통의 편리성들이 바로 고덕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은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 콜릭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정도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에 대한 개선 사업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덕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신통에 이번 첨가를 하면서 굉장히 빠른 그런 관심도를 모으고 동의율 35% 이상을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덕 1지구보다 훨씬 더 입지적인 부분 그리고 또한 노후도가 훨씬 더 심한 지역이 바로 고덕 2-2지구이기 때문에 이곳을 집중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덕 2-2지구는 주택의 가격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초역세권이기도 하고 주변에 숲세권, 공세권들을 다 모두 아우르고 있는 곳이면서 고덕 비즈밸리를 통한 일자리의 직주 근접성 창출들이 바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아파트가 생긴다면 이곳에 바로 초품화가 구성될 수 있는 학군 수요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부분들 뭐 역세권이라든가 숲세권 그리고 학군 그리고 몰세권
그리고 일자리까지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고덕 2-2지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업들의 입점과 그리고 또한 예정들이 다 확정이 되어 있죠. 150개 이상의 기업들이 구성이 될 것이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150여 개 입점이 예정되어 있고요. 첨단 산업의 R&D 연구단지와 대형 유통산업들 그리고 호텔 컨벤션들이 복합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지금 현재 고용 창출 효과가 3만 8천여 개 그리고 경제적인 유발 효과 약 9조 5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이케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으신데요. 이케아 3호점이 입점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광명이라든가 고양시를 비롯한 그 주변 지역들 굉장히 이케아의 후광 효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곳에 바로 이케아 3호점이 입점이 예정되어 있고요. 단순히 가구를 보는 이런 쇼핑센터가 아닌 복합 쇼핑몰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몰세권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이고요. 이곳 고덕에서 바로 길 건너 차이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후광 효과 크게 받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9호선 2027년 4단계가 완공이 될 예정이죠. 지금 현재 4단계 예정만 나왔었을 때도 가격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지난 3단계 이루어질 때 이제 그런 잠실동이라든가 잠실 지역들 송파구의 그런 노선들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예상되는 그런 수치와 그리고 또한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나서 또 완공이 되고 나서의 그런 집값 상승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타났습니다. 4차 단계 지금 현재 이제 막 시작이죠. 예정 단계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 공사가 착공 들어가거나 또는 완공되는 시점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027년까지는 꾸준한 지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세종간고속도로도 국가재정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민간 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간이 좀 더 단축이 됐죠. 2022년에 1단계가 개통이 예정이고요. 2024년에 2단계 개통을 예정하면서 완전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1시간 10분 거리로 세종시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역 연계가 더욱더 강화되고 그 시발점이 어디느냐 바로 구리 고덕 지역, 강동구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5억 9천에서 5억 9,500만 원이 지금 현재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를 놓으신다면 약 3억 3천 내외로 구성이 되시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6천에서 2억 6,500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을 예정할 수 있는 구역 지정이 아직 지정이 안 된 지역에서 이렇게 소액으로 입지가 정말 최강인 지역에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서울권 내 지역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만약에 나는 수익형으로 월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도 월 130 정도 이미 주변에 많은 업무 단지들이 조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약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강동구 고덕동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지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형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의 시세는 5억 6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선을 예상합니다. 거주 환경 참 좋은 곳이잖아요. 서초구 서초동 지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이곳 서초동입니다. 교대를 이용할 수 있고 교대역을 이용하신다면 3호선과 2호선의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지하화가 되면서 지상부는 이제 공원 조성이 이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테헤란로 벤처 산업벨트, 양재 R&D 그리고 봉은사로의 성형의료 관광벨트를 그대로 일자리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의 수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주변에 서울교육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서리풀 공원에 정부사부지가 이전을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서초대로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통한 용적률의 상향 계획들, 즉 테헤란로의 연장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강남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많은 학군들과 생활의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반포와 논현동,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의 개발 사업들이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래 가치 너무나도 우수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초동의 지금 정보사령부 부지의 이전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이곳에 많은 IT 산업과 개발 사업들, 일자리 창출들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대규모 공연장, 전시장, 컨벤션, 복합 문화 시설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의 삶의 질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강남역과 서초역 일대에 58만 제곱미터 구성의 그런 종상향 계획들 이미 잡혀 있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것인데, 기존에 이곳 서초대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층, 6층짜리 건물들,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빌딩들이 앞으로는 15층 이상,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빌딩으로 변모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업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일례로서 이제 이곳 코오롱 부지와 이 라인에서의 그런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롯데칠성 부지가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요. 이곳의 지상부는 현재 공원화 조성과 문화복합지구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부로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서초동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고 소음이라든가 매연들을, 또 교통의 흐름들을 더욱더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대규모의 매몰급 개발 호재로 바라보실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5억 6천에서 5억 7천만 원인데요. 2호선은 황금 노선입니다. 이제 서울을 회선하는 노선이고 가장 이용객이 많고 또 강남권 테헤란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2호선 내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6억대 이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방배동이라든가 역삼동 이런 지역들, 삼성동 7억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5억 6천에서 5억 7천대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를 5억에서 5억 2천 정도 맞추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 역세권이고 강남 중심인 서초구에 5천에서 6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월세 시에는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실제 투자 금액 3억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 그리고 또한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 임차를 놓기 편하다, 그리고 생활의 인프라 좋다는 점에서 추천 포인트 함께 만나봤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02-3153-2668, 무료 문자 상담 013-3366-0110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으로도 자유로운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